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오늘은 러시아 문학의 거장 안톤 체호프의 다락이 있는 집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작품은 인간의 내면 갈등과 사회적 문제를 깊이 있게 탐구한 걸작인데요. 당시 체호프가 고민했던 러시아의 사회적 문제는 무엇이었는지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함께 이야기에 빠져볼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락이 있는 집. 어느 화가의 이야기. 1. 이것은 내가 6, 7년 전 티현에 있는 한 군의 젊은 영주 벨로크로프의 영지에서 살고 있을 무렵의 이야기다. 젊은 영주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방코트를 걸치고 돌아다녔으며 저녁이면 의례 맥주를 마시고는 자신은 어디에서도 누구와도 공감할 수 없다고 내게 불평을 늘어놓곤 했었다. 그는 정원에 있는 곁체에 살았고 나는 가구라고는 침대로 사용하는 넓은 소파와 그리고 내가 카드점을 보았던 탁자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큰 홀에 큰 기둥이 서 있는 낡은 안채에서 살았다. 거기서는 항상 심지어 날씨가 좋은 날에도 낡은 아모스식 벽난로에서 낮고 둔탁한 소리가 들렸고 소나기라도 오는 날에는 집체가 흔들렸으며 금방이라도 집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특히 한밤중에 10개나 되는 커다란 창문을 갑자기 번갯불이 가를 때면 오싹 소름이 돋기까지 했다. 반복되는 일상의 태만으로 인해 예감할 수 없는 운명 속에 처한 나는 결정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다. 1시간 동안이라도 나는 내내 창문을 통해 하늘이나 새들, 오솔길들을 바라볼 수 있었고 우체국에서 내게로 배달되는 것을 모두 읽었으며 그도 시들해지면 잠을 잤다. 가끔 나는 집을 나와 어디든 어슬렁거렸다. 어느 날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느 낯선 저택에 들르게 되었다. 태양은 이미 모습을 감추었고 싱싱한 호밀 줄기로부터 저녁의 그림자가 늘어져 있었다. 빽빽이 들어찬 키 큰 전나무는 마치 두 줄로 늘어선 벽처럼 어둡고 아름다운 오솔길을 이루고 있었다. 나는 가볍게 울타리를 넘어 땅바닥에 쌓인 전나무 잎에 미끄러지면서 오솔길을 따라 걸었다. 주위는 조용하고 어두웠으며 단지 나무 꼭대기 어디에선가 선명한 금빛이 떨렸고 거미집으로 무지개를 흘렸다. 숨막힐 듯 강한 침엽수의 향내음이 풍겨왔다. 이윽고 나는 보리수가 늘어선 오솔길로 접어들었다. 이곳 또한 황량함과 노쇠함이 풍겨났다. 해묵은 낙엽들이 발밑에 바스락거렸고 노을빛을 받은 수목들 사이로 그림자가 기웃거렸다. 오른쪽에 있는 과수원에서 꾀꼬리에 가냘픈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그렇게 보리수나무 숲이 끝나고 테라스와 다락방이 있는 하얀 집 옆을 지나게 되었다. 내 앞에는 예기치 않았던 기족풍의 정원과 수영장이 있는 연못, 짙푸른 버드나무가 우거지고 건너편으로 농부들의 마을이며 빛나는 십자가 밑에 높게 종이 매달린 종루가 펼쳐졌다. 바로 그 순간 언젠가 내가 어린 시절 이 풍경을 본 적이 있는 것처럼 친근하고 낯익은 마력이 나를 사로잡았다. 정원에서 들로 통하는 좌우로 사자상이 있는 흰 석조 대문 옆에 두 아가씨가 서 있었다. 그들 중 나이가 많아 보이는 아가씨는 날씬한 몸매에 창백하고 아름다웠으며 밤색 머리칼과 고집스러워 보이는 입을 하고 있어 조금 날카로운 인상을 풍겼으며 실제로 그녀는 내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다른 아가씨는 17, 18쯤 돼 보였고 역시 날씬한 몸매에 큰 입과 눈망울을 가진
시원스럽게 생긴 아가씨였다. 내가 그녀들 곁을 스쳐 지날 때 이 아가씨는 놀란 눈을 하고는 영어로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내겐 이 사랑스러운 두 아가씨 또한 오래전에 알고 지냈던 사람들처럼 친근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나는 마치 유쾌한 꿈을 꾼 듯한 느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그로부터 며칠 후 정오 무렵의 일이었다. 내가 벨로크로프와 집 근처를 산책하고 있을 때 풀밭을 가르며 마차 한 대가 마당으로 들어섰다. 얼마 전 우연히 만났던 그 아가씨들 중 나이가 많아 보였던 아가씨였다. 그녀는 화재의연금을 걷기 위해 서명용지를 들고 왔다. 그녀는 우리를 바라보지 않은 채 매우 신중하고 상세하게 시냐노프 마을에 몇 채의 집이 불에 소실되었으며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살 곳을 잃었는가에 대해 이야기했고 지금 자신이 회원으로 있는 의제민 구호의회의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우리가 차례로 서명을 하자 그녀는 곧 서명부를 챙기며 작별 인사를 했다. 당신은 저희들을 완전히 잊으셨군요. 표트르 페트로비치. 그녀는 벨로크로프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다. 꼭 들으세요. 그리고 무시의 앤도 당신의 재능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으시다면 한번 들으세요. 어머니도 대환영하실 거예요. 나는 머리 숙여 인사했다. 그녀가 떠나자 표트르 페트로비치는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의 말에 의하면 그녀는 훌륭한 가문 출신으로 이름은 리디아 발차니노프이고 그녀가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과 함께 사는 영지는 연못 건너편에 있는 마을과 마찬가지로 셀코프카라고 불린다고 했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는 한때 모스크바에서 요직에 머물기도 했었으며 죽기 전에 계급이 3등관이었다고 했다. 많은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차니노프 가족들은 여름과 겨울에도 이곳을 떠나지 않는다고 했으며 리디아는 세코프카에 있는 지방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며 한 달에 25루블을 받는다고 했다. 또한 그녀는 그 돈으로 자신의 용돈을 충당했으며 그녀는 그렇게 경제적 자립을 한 자신을 자랑스러워한다고 했다. 재미있는 가족이죠. 벨로크로프가 말했다.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그 집에 갑시다. 당신이 가면 아주 기뻐할 겁니다. 그러던 어느 축일 점심 식사 후 우리는 문득 발차니노프 가족에 대해 기억하게 되었고 즉시 셀코프카로 향했다. 어머니도 두 딸도 모두 집에 있었다. 어머니 예카테리나 파블로브나는 처녀적 매우 아름다웠을 것 같았지만 지금은 다분히 나이 때문만은 아닌 조금은 깔끔하지 못한 모습이었고 호흡기 질병이 있고 우울하고 산만해 보였다. 그녀는 나와 그림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애썼다. 내가 세카프카로 올지도 모른다는 것을 딸을 통해 전해들은 그녀는 급히 모스크바의 전시회에서 보았던 풍경화 두세 점을 기억해내고는 그것이 무엇을 표현한 것인지에 대해 물었다. 리디아는 아니 집에서 불리듯 리다는 나보다 벨로크로프와 더 많이 이야기했다. 진지한 그녀는 미소도 띠지 않은 채 벨로크로프에게 왜 지방의회에서 일하지 않으며 왜 한 번도 지방자치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물었다. 그건 좋지 않아요. 표트르 페트로비치. 그녀는 질책하듯 말했다. 옳지 않은 일이에요. 창피한 일이라고요. 맞아, 리다. 내가 옳다. 어머니가 동의했다. 옳지 않은 일이지. 우리 군 전체는 발락인 손에 놀아나고 있어요. 리다는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그는 자치회의 의장이 되고 나자 군의 모든 주요 관직을 조카와 사위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래서 무슨 일이든 자기 마음대로 처리하죠. 싸워야 해요.
젊은이들이 뭉쳐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어떤지. 부끄러운 일이에요. 표트르 페트로비치. 제냐는 자취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내내 침묵하고 있었다. 그녀는 심각한 대화에는 끼어들지 않았고 가족들도 그녀를 아직 어른으로 생각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를 부를 때도 마치 어린아이를 부르듯 미슈시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그녀가 어릴 때 자신의 가정교사를 미스가 아니라 미슈시라고 불렀기 때문에 얻은 별명이었다. 내내 그녀는 나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다가 내가 사진첩을 들춰보자 내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분은 삼촌이고요. 이분은 대부님이시고요. 그녀는 손가락으로 얼굴들을 가리켰고 그때 어린애처럼 자신의 어깨를 내게 기댔다. 그래서 나는 아주 가까이에서 아직 다 자라지 않은 그녀의 가슴과 야윈 어깨, 따은 머리, 그리고 허리띠로 졸라맨 날씬한 몸매를 볼 수 있었다. 우리는 크로켓과 테니스를 쳤고 정원을 따라 산책했으며 차를 마셨고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저녁 식사를 했다. 기둥들이 서 있는 황량한 홀에 사는 내게 벽에 값싼 수채화 한 점 걸려있지 않고 하인들에게조차 존댓말을 쓰는 이 작고 안락한 집은 매우 편하고 친근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리다와 미슈시 덕분에 깨끗한 젊음의 싱그러움을 느낄 수 있었다.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리다는 다시 벨로크로프와 자치회와 발라긴과 학교 도서관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발랄하고 진실하며 확신에 가득 찬 아가씨로 학교에서 말하는 버릇대로 큰 소리로 많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재미있었다. 그러나 표트르 페트로비치는 아직 대학 시절부터 남아있는 버릇으로 모든 대화를 논쟁으로 끌어가려 했으며 똑똑하고 진보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열망으로 얘기를 지루하고 산만하게 끌어갔다. 그는 제스처를 섞어가며 이야기를 하다 소스를 엎질렀고 그로 인해 식탁보에 커다란 얼룩이 생겼으나 나 이외에는 그 누구도 그것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았다. 우리가 집으로 돌아올 무렵에는 이미 어두워졌고 주위는 조용했다. 훌륭한 가정교육이란 식탁보에 소스를 흘리지 않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이 실수로 소스를 엎질러도 모르는 채 하는 데 있지요. 벨로크로프는 이렇게 말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요. 훌륭하고 학식이 있는 집안이에요. 그런데 난 훌륭한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뒤처져 있으니 이렇게 뒤처져 버리다니. 내 주위에 쌓여 있는 건 일뿐이라니까. 그는 곧 모범적인 농장 경영자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가 얼마나 지겹고 게으르고 보잘것없는 인간인지에 대해 생각했다. 그는 무언가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할 때면 항상 긴장해서 하고 말을 끌었으며 일하는 것도 꼭 말하는 것처럼 기한을 놓쳐가며 질질 끌었다. 그의 일에 대해 내가 믿지 않게 된 것은 내가 우체국에 붙여달라고 부탁한 편지들을 그가 일주일씩이나 주머니에 넣고 다녔기 때문이었다. 그중 가장 괴로운 것은? 나와 나란히 걸으며 그가 중얼거렸다. 가장 괴로운 것은 말이죠. 일을 하는 데 있어 누구와도 공감을 느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어떤 공감도요. 2. 나는 발찬이 높은 집안에 자주 드나들게 되었다. 보통 나는 테라스 아래층에 앉아있곤 했다. 당시 나는 스스로에 대한 불만족으로 괴로워했으며 이렇게 빠르고 재미없게 흘러가는 내 삶이 안타까웠다. 그리고 나는
항상 이렇게 무거워진 내 마음을 가슴속에서 뜯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이때 테라스에서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렸고 옷이 사각거리는 소리와 책장 넘기는 소리가 들려왔다. 리다는 낮이면 환자들을 진찰하기도 하고 소책자를 나눠주기도 했으며 모자도 쓰지 않은 채 양산만을 받쳐들고 몇 번씩이나 마을에 다녀오기도 했으며 저녁이면 큰 소리로 자치회와 학교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곧 그런 것들에 익숙해질 수 있었다. 이 아름답고 변함없이 진지한 아가씨는 사무적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야무진 입으로 나를 쏘아붙였다. 이런 얘기는 아마 당신에게 재미없을 거예요. 그녀는 내게 호감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내가 풍경화가이고 내 그림 속에서 민중들의 가난을 표현하지 않으며 그녀가 그토록 강렬하게 믿는 것들에 대해 내가 냉정하다는 이유로 나를 좋아하지 않았다. 문득 바이칼 호수를 여행할 때의 일이 되살아난다. 그때 나는 루바시카와 푸른색 무명바지 차림의 말을 탄 브랴트인 처녀 한 명을 만났던 적이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가지고 있는 피리를 팔지 않겠느냐고 물었고 그녀는 나의 유럽형 얼굴과 모자를 경멸 어린 눈초리로 바라보더니 갑자기 상대하는 것조차 역겹다는 듯 말을 돌려 다른 쪽으로 내달렸다. 리다 또한 정확히 그러한 감정으로 내 속에 있는 무언가 낯선 면을 경계했던 것이다. 그녀는 겉으론 절대 자신의 그러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으나 나는 그녀의 속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테라스의 아래층에 앉아 의사도 아닌 주제에 사람들을 치료한다는 것은 그들을 기만하는 것이라느니 이만 정보의 땅을 가지고 있으니 자성가가 되기란 쉬운 일이라느니 등등의 험담을 중얼거렸다. 그러나 그녀의 여동생 뮤슈 씨는 특별히 하는 일 없이 나처럼 지극히 한가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녀는 책을 집어들고 테라스에 있는 안락의자에 귀여운 발끝이 땅에 겨우 닿을 정도로 깊숙이 앉아 책을 읽곤 했다. 여느 때는 책을 들고 보리수 가로수길로 자취를 감추거나 아니면 대문을 지나 들판으로 향했다. 그녀는 하루 종일 책을 읽었다. 탐욕스레 책을 읽은 탓에 가끔 그녀의 눈길은 피곤하고 무엇에 놀란 듯 했으며 얼굴은 매우 창백해서 독서가 그녀의 뇌를 얼마나 지치게 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녀가 책을 읽고 있을 때 내가 가까이 가면 나를 발견한 그녀는 얼굴을 붉히고 책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는 생기 있는 커다란 눈망울로 그간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예를 들면 하인방에 그을음이 생겼다든가 하인이 연못에서 큰 물고기를 잡았다든가 하는 사사로운 일들이었다. 평일에 그녀는 보통 밝은 루바시카에 곤색 치마를 입고 다녔다. 우리는 함께 산책했으며 잼을 만들기 위한 벗지를 닦고 보트를 타기도 했는데 그녀가 벗지에 닿기 위해 폴짝 뛰어오르거나 노를 저을 때면 폭넓은 소매 속으로 부드럽고 흰 살빛이 훤히 보였다. 그리고 간혹 나는 스케치를 하기도 했는데 그럴 때면 그녀는 옆에 서서 말없이 그것을 감상했다. 7월의 마지막 일요일 나는 아침 9시쯤 발차니노프가로 향했다. 나는 되도록 집 근처로 가지 않으려 애쓰면서 그해 여름에 유달리 많았던 흰 버섯을 찾았다. 그리고 다음에 미슈시와 함께 와 딸 수 있도록 일일이 표시를 해두었다. 따뜻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 문득 멀리서 미슈시와 어머니가 교회에서 돌아오는 것이 보였다. 미슈시는 바람 때문에 모자를 손으로 잡으며 걸었다. 얼마 후 그들은 테라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하는 일 없이 무의도식에 대한 변명거리를 찾는 나에게는 장원의 이 여름 휴일 아침이 특히 매력적이었다.
아직 이슬에 젖은 푸른 정원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일 때면 마치 기쁨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다. 집 주위에는 목소초와 협죽도 향기가 맴돌고 교회에서 돌아온 젊은이들이 정원에서 차를 마시고 모두가 아름답게 차려입고 유쾌하고 흥겨운 얘기를 나누며 매일을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시간을 보낸다면 모든 이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아무 일 없이 목적 없이 하루를, 아니 여름을 보내고 싶은 나는 내내 그런 생각에 잠겨 정원을 거닐었다. 미슈 씨가 바구니를 들고 나왔다. 그녀의 표정으로 보아 마치 정원에서 나를 만날 것을 알고 있었거나 예감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우리는 버섯을 따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내게 무언가 물어볼 때마다 내 얼굴을 보기 위해 앞으로 나섰다. 어제 우리 마을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녀가 커다란 눈으로 말했다. 절름발이 빨라게야는 거의 1년어를 앓고 있었어요. 그녀에게는 의사도 어떤 약도 소용없었죠. 그런데 어제 어떤 노파가 뭔가를 속삭이자 기적처럼 병이 나았대요. 그건 대수로운 일이 아니에요. 단지 환자나 노파들 주위에서만 기적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되죠. 기적이란 인간의 건강 그 자체가 기적이 아닐까요? 그리고 또 삶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기적이죠. 그럼 당신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이 두렵지 않으세요? 아니요. 전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에 대해 대담하게 도전하고 그것에 굴복하지 않기로 했죠. 인간은 자신들이 사자나 호랑이 그리고 별들보다도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더더욱 자연 속에 존재하는 그 무엇보다, 이해할 수 없는 그 무엇보다, 심지어 기적처럼 보이는 것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인간은 모든 것을 두려워하는 생쥐와 별반 다를 바가 없지요. 미슈 씨는 내가 화가로서 매우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며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추측해낼 수 있는 예술가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내가 그녀를 영원하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이끌어 주기를 원했고 이 차원 높은 세계에 내가 살고 있음을 믿었다. 그래서 그녀는 나와 신에 대해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혹은 기적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했던 것이다. 그리고 나 또한 나와 내 생각들이 죽음 후에 영원히 사라져버릴 것이라고 믿지 않았으므로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면요. 인간은 불멸의 존재죠. 그래요.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녀는 내가 말하는 대로 믿었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우리가 어느새 집 근처에 이르렀을 때 그녀는 갑자기 멈추어 서서 물었다. 우리 언니 리다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전 언니를 매우 사랑하고 언니를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어요. 말씀해 주세요. 그녀는 내 소매를 손가락으로 잡아당기며 말했다.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왜 언니와 항상 논쟁을 하시죠? 왜 화를 내시곤 하느냔 말이에요. 왜냐하면 언니의 주장이 옳지 않기 때문이죠. 그녀는 고개를 가로저었고 커다란 눈망울엔 눈물이 가득 고였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녀는 믿지 못하겠다는 듯 다시 고개를 가로저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방금 막 돌아온 리다가 현관 층계에 서서 하인들에게 무언가 지시하고 있었다. 허리춤에 손을 얹은 그녀의 아름다운 몸매는 햇살을 받아 더욱 눈부시게 빛났다. 서두르며 큰 소리로 말한 그녀는 두세 명의 환자를 진찰하고는 사무적인 태도로 이방 저방을 돌아다니며 책을 뒤적이고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버렸다. 그녀는 점심을 먹으라고 사람들이 오랫동안 불러댔지만 우리가 수프를 다 먹고 난 후에야 모습을 나타냈다. 이 모든 세세한 일들을 나는 모두 생생하게 기억한다.
그리고 사랑한다. 어떤 특별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말이다. 점심 식사 후 미슈 씨는 안락 의자에 묻혀 책을 읽었고 나는 테라스 아래층에 앉아 있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늘이 온통 구름으로 뒤덮였고 빗줄기가 보이기 시작했다. 무더웠다. 바람은 잔잔해진 지 오래였기에 왠지 하루가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만 같았다. 우리에게 예카테리나 파블로브나가 잠이 덜 깬 얼굴로 손에 부채를 들고 다가왔다. 아, 엄마! 미수 씨가 그녀의 손에 입 맞추며 말했다. 엄마에겐 낮잠 자는 게 해로워요. 그들은 서로 끔찍이도 위했다. 그 둘 중 하나가 정원으로 나가면 다른 하나가 테라스로 나와 숲을 향해 소리치곤 했다. 아우, 미수 씨! 또는 엄마, 어디 있어요? 그들은 항상 함께 기도했고 서로 서로를 잘 이해했다. 심지어 침묵하고 있는 시간에도. 그리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그들은 흡사했다. 예카테리나 파블로브나도 곧 내게 익숙해지고 친해져서 내가 2, 3일쯤 이곳에 나타나지 않으면 사람을 보내 내가 건강한가를 확인했다. 그녀는 딸처럼 나의 스케치들도 감탄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고 미슈 씨처럼 숨김없이 집안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자주 자기 집안의 비밀까지도 털어놓았다. 그녀는 자신의 큰딸을 존경하고 있었다. 리다는 언제나 부드럽게 굴지 않았으며 진지한 이야기만 했다. 그녀는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선실에만 앉아있는 제독이 해군 병사들에게는 신비의 인물로 비춰지듯이 엄마나 동생에게 그녀는 신성한 존재였다. 우리 리다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어머니는 자주 말하곤 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가랑비가 내리고 있는 동안 그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 애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곤 마치 무슨 음모라도 꾸미는 사람처럼 주위를 둘러보고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 애는 낮에 등불을 들고 찾을래야 찾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아세요? 전 조금 걱정이 된답니다. 학교나 환자들, 그리고 소책자 모두 좋아요. 그런데 왜 극단적으로 치닫는 거죠? 벌써 그 애는 24살이나 되었고 이제 자신에 대해 신중히 생각할 때예요. 이렇게 소책자나 치료 따위로 쫓기다 보면 어떻게 세월이 흘러가는지도 모를 거예요. 이젠 결혼도 해야 할 텐데. 독서로 인해 창백해진 얼굴과 헝클어진 머리칼을 쓸어 올리며 미슈 씨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엄마, 모든 건 신의 뜻이에요. 그리곤 다시 책 속으로 빠져들었다. 벨로크로프가 방코트 차림으로 들어왔다. 우리는 크로켓과 테니스를 치며 놀았고 어두워진 후 오랫동안 저녁 식탁에 앉아 있었다. 리다는 다시 학교와 전군을 한 손에 쥐고 있는 발락인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밤 나는 발차니노프가를 나오면서 길고 긴 축제의 날과 같은 인상과 세상에 끝이 없는 것은 없다는 서글픈 인상을 가지고 나왔다. 대문까지 미슈 씨가 우리를 배웅해 주었으나 나는 어느덧 그녀와 함께 있는 것에 익숙해져 이제부터 좀 지루해질 것이고 그리고 이 여름을 통해 처음으로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지루하게 살죠? 벨로크로프와 함께 집으로 향하며 그에게 물었다. 하긴 내 생활도 참을 수 없을 만큼 지루하고 힘겹고 획일적이지만 그건 내가 화가인 까닭이죠. 난 내가 생각해도 좀 이상한 인간이에요.
난 어릴 적부터 사람들을 부러워했고 내게 불만족했으며 스스로의 일에 대해 자신 없어 했어요. 난 가난한 떠돌이에 불과하지만 당신은 건강하고 건전한 사람이며 더욱이 지주이고 귀족이지 않습니까? 그런 당신이 왜 이렇게 인생을 재미없이 보냅니까? 말하자면 당신은 왜 여지껏 리다나 미슈시와 사랑에 빠지지 않았죠? 당신은 내가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잊고 계시는군요. 벨로크로프가 말했다. 이건 그가 그와 함께 곁에 살고 있는 애인 류보피 이바노브나에 대해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언제나 살찐 거위처럼 뚱뚱한 몸집으로 거드름을 피우며 굿을 달린 러시아 정장을 입고 양산을 받쳐들고 정원을 산책하는 그녀를 보았었다. 그리고 하인이 식사나 차 마실 시간을 알리러 쉴 새 없이 그녀에게 드나드는 것도 보았었다. 3년 전쯤 그녀는 별장으로 곁에 중 하나를 빌렸었고 어찌된 연유에서인지 벨로크로프의 집에 남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영영 함께 살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그보다 10살이나 연상이었고 그를 매우 엄격하게 다루었으며 그가 집을 나가기 위해서는 언제나 그녀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다. 그녀는 자주 남자 목소리로 흐느껴 울곤 했으며 그때마다 나는 사람을 보내 당장 울음을 그치지 않으면 내가 나가겠다고 일렀다. 그녀는 그제야 울음을 그치곤 했다. 우리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벨로크로프는 심각한 얼굴로 생각에 잠겼으며 나는 사랑에 빠진 사람처럼 가벼운 흥분을 느끼며 방 안을 왔다 갔다 했다. 나는 발차니노프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 아마 리다는 꼭 자신처럼 학교나 병원에 빠져 있는 자취의 의원과만 사랑에 빠질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런 아가씨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라면 자취의 의원이 되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그뿐만 아니라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쇠구두가 닳아 떨어질 때까지 쫓아다닐 수도 있겠죠. 그런데 미슈 씨는 어때요? 미슈 씨는 정말 매력적이에요. 벨로크로프는 애를 연발하면서 세기의 병인 페시미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마치 내가 자신과 논쟁이라도 하는 것처럼 확신에 찬 목소리로 크게 말했다. 수백 베르타의 황량하고 단조로운 벌판을 홀로 걷는 것도 그의 지루한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는 덜 우울하리라. 문제는 페시미즘이나 옵티미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초조감에 쌓인 채 말했다. 100명 중 99에게는 지혜가 없다는 점이죠. 벨로크로프는 이것이 자기를 두고 한 말이라는 것을 눈치채고는 화를 내며 나가버렸다. 3. 말로 조모프 마을에 공자기와 계신데 어머니께 안부를 전해달랬어요. 리다가 어딘가에서 돌아와 장갑을 벗으며 어머니에게 말했다. 재미있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현청 의회에 말로 조모프의 의료소를 짓는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건의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나 너무 기대는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곤 내게 시선을 돌리며 말했다. 미안하군요. 당신에겐 이런 얘기가 흥미롭지 못하다는 걸 자주 잊어버리는군요. 나는 불끈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왜 내게 흥미롭지 못하다는 거죠? 당신은 내 의견 따위에 관심 없겠지만 전 진심으로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어깨를 추스리며 물었다. 그래요? 그래요. 제 견해로는 말로 조모프엔 의료소가 필요 없습니다. 그녀는 노여움이 가득 찬 눈으로 내게 물었다. 그럼 뭐가 필요한가요? 풍경화인가요? 풍경화 또한 필요 없습니다. 그곳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녀는 장갑을 벗고 나서
방금 배달된 신문을 펼쳐들었다. 잠시 후 자신을 진정시킨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지난주에 안나가 아기를 낳다가 죽었어요. 만약 가까이에 의료소가 있었다면 그녀는 살 수 있었을 거예요. 풍경 화가님, 화가나리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신념을 가지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그런 일에 대해서도 제게 확실한 신념이 있습니다. 그녀는 내 말이 듣기 싫다는 듯 신문을 펼쳐 얼굴을 가려버렸다. 의료소나 학교, 그리고 도서관이나 약국 따위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민중들을 단지 더더욱 노예화시킬 뿐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민중들은 거대한 사슬에 묶여 있는데 당신은 그 사슬을 끊으려 하지 않고 거기에 새로운 고리를 하나 더 연결시키려 하고 있죠. 이게 바로 당신에게 드리는 제 확신입니다. 그녀는 내게로 눈을 돌려 조소하듯 미소 지었다. 나는 내 말의 핵심을 놓치지 않으려 했으며 계속했다. 안나가 아기를 낳다 죽은 것도 사실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안나나 마브라, 필라게아가 이른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등 구부리고 일하고 그로 인해 병들고 평생을 굶주리고 병든 아이들 때문에 걱정하고 평생을 죽음과 질병의 공포로 불안해하고 그리고 평생 치료받아야 하고 일찍 노쇠하고 일찍 늙어서 더럽고 악취가 풍기는 곳에서 죽어간다는 바로 그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이 자라 역시 그들의 전철을 되밟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몇백 년이 흐르고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고 단지 빵 한 조각을 얻기 위해 항상 공포 속에 사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의 가장 큰 공포란 그들에게는 한 번도 자신들의 영혼과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죠. 기아, 추위, 짐승 같은 공포심, 엄청난 양의 노동, 이 모든 것이 눈사태처럼 정신적인 삶으로의 길을 막아버린 겁니다. 바로 인간을 동물로부터 구별시켜주고 살아갈 가치를 느끼게 해주는 정신적인 삶으로의 길이 차단당한 꼴이죠. 당신은 병원이나 학교를 통해 그들에게 다가가지만 하지만 그것들로 그들을 해방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을 더 노예로 만들 뿐이죠. 왜냐하면 고약이나 소책자 값을 그들이 지불해야 하는, 즉 더더욱 등골이 빠져나가는 것을 차치하더라도 당신들이 그들의 삶에 새로운 필요성을 만들어냄으로써 그들의 요구를 증대시키기 때문이죠. 전 당신과 논쟁하지 않겠어요. 신문을 내리며 리다가 말했다. 전 예전에 그런 얘기들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만 당신께 말씀드리죠. 그건 우리가 이렇게 손 놓고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실수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옳아요. 지식인의 가장 고결하고 성스러운 과제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봉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물론 당신 마음엔 안 들겠지만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들 순 없잖아요. 옳은 말이다, 리다. 옳고 말고. 어머니가 말했다. 리다가 있을 때 어머니는 항상 두려워했고 말을 하면서도 딸을 곁눈질하며 혹 무언가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을까 두려워했다. 그리고 그녀는 한 번도 딸의 말에 반대하지 않았으며 언제나 동의했다. 옳은 말이다. 옳고 말고. 농민교육, 허랑한 교훈이나 경구 따위가 적혀있는 소책자나 의료소로는 문맹률을 줄이거나 사망률을 줄일 수 없습니다. 마치 당신 창문에서 나오는 빛으로 이 넓은 정원을 밝힐 수 없듯이요. 나는 계속해서 말했다. 당신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주는 것이 없습니다.
당신들은 그저 그들 삶에 끼어들어 새로운 요구를 만들어내고 더 많은 노동이 필요하도록 할 뿐이죠. 아, 세상에. 그래도 뭔가 해야 하잖아요. 그녀는 화를 내며 말했다. 그녀의 말투로 보아 그녀는 내 말을 헛소리쯤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그것들을 경멸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사람들을 괴로운 육체 노동에서 해방시켜야 합니다. 그들이 평생을 들판이나 부엌에서 보내지 않도록 그들의 멍에를 덜어주고 숨 쉴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영혼이나 신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주어야 하고 자신의 정신적인 재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모든 인간의 정신적인 일에 대한 사명은 인생의 진실과 의미의 영원한 탐구 속에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거칠고 동물적인 노동이 불필요한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을 자유롭게 느낄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러면 그때 당신들은 그 소책자나 의료소가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가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한 번만이라도 인간이 자신의 진실된 사명을 알게 된다면 인간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사소한 것들이 아니라 단지 종교, 학문, 예술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노동으로부터 해방시킨다고요?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리다가 비웃었다. 그러면요. 그들의 노동을 나누어 가지세요. 만약 우리들 도시와 농촌 사람들이 예외 없이 서로 육체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노동을 나누어 갖는다는 것에 동의한다면 우리 모두는 하루에 2-3시간 일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하루에 3시간씩만을 일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또 하나, 우리들은 자신의 육체에 덜 종속되고 더 조금 일하기 위해 노동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노동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죠. 우리는 자신과 우리 아이들이 기아와 추위에 떨지 않고 안나와 마브라와 필라게아가 항상 건강을 두려워했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단련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치료를 받을 필요도 없고 약국이나 담배 공장, 그리고 양조장도 필요 없게 해야 하죠.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자유시간이 남게 되나요? 우리 모두는 이 여가를 학문과 예술에 바치는 겁니다. 마치 가끔 사내들이 모여 길을 닦듯이 우리 모두 함께 인생의 진리와 의미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진리도 알게 될 것이고 인간은 그 계속되는 고통과 죽음의 공포와 그리고 심지어 바로 그 죽음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스스로의 모순에 빠져 있어요. 당신 스스로는 학문 하시면서 왜 문명퇴치엔 반대하시죠? 리다가 말했다. 문명퇴치요? 인간이 겨우 술집 간판이나 읽을 줄 안다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문장들을 책에서 드문드문 읽는다는 그런 문명퇴치는 뮤릭 시대부터 있어왔고 고골의 페트리시카는 아주 오래전부터 글을 읽을 줄 알았지만 농촌은 오늘날까지 뮤릭 시대의 농촌으로 남아 있습니다. 문명퇴치는 정신적인 재능을 발휘하는 데는 필요치 않습니다. 학교가 필요한 게 아니라 대학이 필요한 것이죠. 당신은 의학도 부정하시잖아요. 그래요. 의학은 자연의 한 현상으로서 질병의 연구를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지 그것의 치료를 위한 것은 아니에요. 만약 치료를 한다고 하면 질병이 아니라 그것의 원인을 치료해야죠. 근본적인 원인. 육체적인 노동을 줄여야 합니다. 그러면 질병이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치료하는 건 학문으로 인정치 않아요. 나는 흥분 속에 계속 말을 이었다. 학문이나 예술은 만일 그것이 진짜라면 순간적이거나 개인적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하고 사회적인 것을 향해야 합니다. 그것들은 삶의 진실과 의미를 찾고 신과 영혼을 찾죠. 학문과 예술을 약국이나 도서관과 결부시키게 되면 그것들은 삶을 복잡하게 만들고 번거롭게 할 뿐입니다. 우리나라엔 많은 의사와 약사 그리고 법률가가 있고 지식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하지만 생물학자, 수학자, 철학자, 시인들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모든 이성과 정신적 에너지가 순간적인 만족과 일시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빠져나간 것이죠. 학자와 작가와 화가들에겐 일거리가 들끓고 그 덕분에 생활은 윤택해지고 육체적 요구는 늘어나고 그런데도 진리까지는 아직 거리가 멀고 인간은 옛날처럼 가장 포악하고 가장 더러운 짐승으로 남아있고 이대로 가다간 대부분의 인간들이 퇴화되어 자신들의 모든 생활 능력을 상실할 날이 올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화가의 삶이란 의미가 없고 그가 재능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의 역할은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건 바로 화가가 현 질서를 소나기에 쥐고 있는 포악하고 더러운 짐승을 위해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하고 싶지 않고 일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지구가 지옥 속으로 떨어지도록 내버려 둘 수밖에. 미슈씨, 잠깐 나가 있으렴. 내 말들이 어린 아가씨에겐 해롭다고 생각했는지 리다가 동생에게 말했다. 그녀는 우울한 표정으로 언니와 어머니를 번갈아 보며 밖으로 나갔다. 누구든 자신의 무관심을 변명하고 싶을 때면 그런 변명들을 하죠. 리다가 말했다. 맞다, 리다. 내 말이 옳다. 어머니가 두둔하고 나섰다. 당신은 일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리다가 계속했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의 직업들을 높이 평가하시는 게 분명해요. 이제 논쟁은 그만두기로 해요. 우리는 절대 의견을 같이 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방금 그렇게 놀랍도록 거부하셨던 도서관과 약국들 중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것조차도 저는 이 세상의 모든 풍경화들보다 높게 평가해요. 그와 동시에 그녀는 어머니에게로 얼굴을 돌리고 아주 다른 톤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엄마, 공장님이 예전보다 많이 여의셨어요. 저희 집에 계셨을 때보다 부쩍요. BC로 요양을 가시게 될 거래요. 그녀는 나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기 위해 화제를 돌렸다. 그리곤 얼굴을 붉히며 자신의 흥분을 감추기 위해 마치 근시안처럼 탁자에 머리를 숙이고 신문을 읽는 척했다. 더 이상 이곳에 남아있다는 건 유쾌한 일이 아니었다. 나는 작별 인사를 하고 집으로 향했다. 4. 마당은 조용했다. 연못 저편에 있는 마을은 이미 잠들어 등불 하나 깜빡이지 않았고 겨우 연못의 수면 위로 창백한 별빛이 반짝였다. 사자상 옆에서 뮤슈씨가 나를 배웅하기 위해 기다리고 서 있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잠들었나 봅니다. 어둠 속에서 나는 그녀의 얼굴을 보려 애쓰며 말했고 나를 향한 어둡고 슬픈 눈동자를 보았다. 선술집 주인도 말도둑도 모두 잠들었는데 우리들만이 서로의 주장을 앞세워 논쟁하고 있었군요. 우울한 8월의 밤이었다. 밤이 우울했던 건 벌써 가을 냄새가 풍겼기 때문이었다. 하늘은 적자색 구름으로 뒤덮여 달빛이 겨우겨우 길과 길 양쪽에 늘어선 어두운 밀밭을 비추고 있었다. 자주 유성이 떨어졌다. 미슈씨는 나와 나란히 걸으면서 그녀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유성을 보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다. 제 생각엔 당신이 옳아요. 그녀는 밤공기의 차가움에 몸을 떨며 말했다. 만약 사람들이 모두 함께 정신적인 일을 할 수 있다면
그들은 곧 모든 것을 알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는 고귀한 존재들이고 진정 심혈을 기울여 우리가 인간의 재능을 인정하고 고귀한 이상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마침내 우리는 신처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이렇게 될 수는 없는 일이죠. 인간은 퇴화해 가고 있고 재능은 흔적조차 없이 사라질 것이니까요. 대문이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미슈 씨는 서두르며 내 손을 잡았다. 안녕히 가세요. 그녀는 떨며 말했다. 그녀는 단지 루비시카만을 걸치고 있었고 그래서 추위로 점점 움츠러 들어갔다. 내일 오세요. 나는 내 자신과 타인들에 대해 불만족스럽게 느꼈고 혼자 된다는 것에 기분이 우울해졌다. 그래서 나 또한 떨어지는 유성을 바라보지 않으려 애썼다. 1분만 저와 함께 있어 주세요. 나는 애원하듯 말했다. 부탁입니다. 나는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다. 아마 나는 그녀가 나를 기다려주고 배웅해주고 부드럽고 감탄 어린 눈망울로 쳐다보았기에 사랑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녀의 하얀 얼굴, 가는 목, 연약한 팔, 가냘픈 이미지, 유약한 일상, 그리고 그녀의 책들,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눈물겹도록 애처롭고 아름다운가. 그리고 나는 그녀에게 비범한 지성과 날카로운 시각이 있음을 느꼈다. 그것은 아마도 그녀는 나를 좋아하지 않는 엄격하고 아름다운 리다와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를 일이었다. 미슈 씨는 나를 화가로서 마음에 들어했고 나의 재능을 사랑했다. 나는 단지 그녀를 위해서만 그림을 그리고 싶었다. 나는 그녀와 함께 이 나무들과 들판과 안개, 노을, 그리고 기적적이고 매력적인 자연에 대해 스케치할 것이며 그녀는 나의 작은 여왕이 될 것이라는 상상을 했다. 하지만 이 속에서도 나는 지금껏 우매하게 내 자신이 희망 없고 외롭고 쓸모없는 인간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1분만 더 함께 있어 주십시오. 간청합니다. 나는 외투를 벗어 그녀의 얼어붙은 어깨를 감싸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남자 외투를 걸친 모습이 부끄럽고 우스운지 소리내어 웃은 후 외투를 벗었고 그와 동시에 나는 그녀를 안고 그녀에게 키스했다. 내일 만나요. 그녀는 속삭였고 밤의 정적을 깨트리기가 두려운 듯 조심스레 나를 안았다. 우리 사이에 비밀이 있어서는 안 돼요. 전 지금 모든 걸 엄마와 언니에게 이야기해야 해요. 엄마는 괜찮아요. 당신을 좋아하니까요. 그런데 리다 언니는? 그녀는 대문 쪽으로 뛰어갔다. 안녕. 그녀가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다. 그리고 얼마 동안 나는 그녀가 뛰어가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집으로 가고 싶지 않았고 마땅히 집으로 갈 이유도 없었다. 나는 생각에 잠겨 조금 서 있다가 다락방의 창문에 비치는 불빛이 있는 사랑스러운 집을 더 오랫동안 보기 위해 뒷걸음질했다. 나는 테라스 옆을 지나 테니스장 근처의 벤치에 앉았다. 어둠에 쌓인 늙은 누름나무 아래에서 집을 바라보았다. 미슈 씨가 거처하는 다락방의 창문으로 밝은 빛이 빛났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녹색 빛이 빛났다. 전등에 갓을 씌운 거실이라 그림자들이 움직였다. 나는 부드러움과 고요함, 그리고 만족감으로 흡족해 있었다. 이 만족감은 나도 열중할 수 있었고 사랑에 빠질 수 있다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바로 이 시간, 나로부터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이 집의 어느 방에서 나를 좋아하지 않는, 어쩌면 증오할지도 모르는 리다가 살고 있다는 생각에 불편한 기분이 엄습했다. 나는 앉아서 혹 미슈 씨가 나오지 않을까를 기대했고 마치 다락방에서 하는 이야기가 들리는 것 같았다.
1시간여가 흘러갔다. 녹색 불빛이 꺼지고 그림자도 보이지 않게 되었다. 달은 이제 지붕 위로 얼굴을 내밀고 잠든 정원과 오솔길을 밝게 비추었다. 집 앞에 꽃밭에 있는 달리아와 장미가 선명하게 보였고 그것들은 같은 색깔인 것처럼 느껴졌다. 매우 추웠다. 나는 정원에서 나와 길에서 코트를 주워들고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점심 식사 후 나는 발차니노프가로 향했다. 정원으로 난 유리문이 열려 있었다. 나는 꽃을 꺾으러 정원으로 나오거나 오솔길 중 하나에서 모습을 드러낼 미슈시를 기다리며 혹은 방으로부터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오기를 기다리며 테라스에 앉아 있었다. 그리곤 거실로 식당으로 향했다. 아무도 없었다. 식당으로부터 긴 복도를 따라 현관으로 갔고 그 다음 다시 되돌아갔다. 거기 복도에는 몇 개의 문이 있었는데 그 문들 중 하나에서 리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까마귀에게 어디선가 신께서. 그녀는 누군가에게 받아쓰기를 시키고 있는 듯 큰 소리로 길게 끌며 말했다. 신께서 치즈 조각을 보냈습니다. 까마귀에게 어디선가? 거기 누구예요? 발소리를 들은 그녀가 소리쳤다. 접니다. 아, 죄송합니다만 저는 지금 당신에게로 나갈 수가 없어요. 전 지금 다샤와 공부 중이거든요. 예카테리나 파블로브나는 정원에 계신가요? 아니요. 어머니는 오늘 아침 동생과 함께 펜젠스카야 현에 있는 숙모님 댁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겨울에는 아마 외국으로 가게 될 거예요. 잠깐 침묵 후 그녀는 계속했다. 까마귀에게 어디선가 신께서 치즈 조각을 보냈습니다. 다 썼니? 나는 현관으로 나와 멍하니 서 있다가 저쪽 연못 건너편의 마을에서부터 내가 있는 곳까지를 바라보았다. 치즈 조각을 까마귀에게 어디선가 신께서 치즈 조각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저택을 나와 내가 처음 이리로 오게 되었던 그 길로 향했다. 단지 역순으로, 처음에는 마당에서 집 옆에 있는 정원으로, 그리곤 가로수 길로. 거기서 어떤 소년이 나를 쫓아와 내게 메모를 건네주었다. 저는 모든 걸 언니에게 이야기했고 언니는 제게 당신과 헤어질 것을 요구했습니다. 나는 급히 읽어내려갔다. 저는 제가 언니의 청을 거절함으로써 언니를 상심시킬 수 없었어요. 신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길 절 용서하세요. 만약 당신이 저와 엄마가 얼마나 슬피 울고 있는지 알고 계신다면. 다음은 잎이 떨어져 버린 전나무 가로수길. 이 들판에 그때는 호밀꽃이 피고 꾀꼬리가 울었었으나 지금은 소들과 말대가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언덕이 어디선가 녹색 가을 새싹이 선명했다. 취기에서 깨어난 후에 막막한 기분이 나를 사로잡아 나는 발차니노프가에서 했던 말들이 부끄럽게 생각되었고 옛날처럼 사는 게 지루하게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짐을 꾸려 저녁에 페테르부르크로 향했다. 그 후로 나는 한 번도 발차니노프가의 가족들을 만난 적이 없다. 얼마 전 크림으로 향하던 나는 우연히 벨로크로프를 만나게 되었다. 옛날처럼 그는 방코트를 걸치고 있었고 내가 그의 건강을 물었을 때 그는 당신 덕분에 라고 대답했다. 우리는 얼마간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자신의 영지를 팔고 조금 작은 것을 류보피 이바노브나의 이름으로 샀다고 했다. 발차니노프가에 대해서 그는 약간의 소식을 전했다. 그의 말에 의하면 리다는
예전처럼 살면서 셀코프카에 있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조금씩 그녀의 주변의 추종자들을 모아 서클을 만드는 데 성공했고, 이 서클로 강력한 당을 만들어 마지막 지방의회 선거에서 전 군을 한 손에 쥐고 있던 발락인을 몰아냈다는 것이었다. 미슈 씨에 대해서 그녀는 그곳에 살고 있지 않으며 어디에 있는지 자신도 모른다고 했다. 나는 이제 다락방이 있는 집에 대해서 잊어버리기 시작했고, 단지 아주 가끔씩 글을 쓰거나 책을 읽을 때 언젠가 창문을 통해서 보았던 녹색 불빛이나 사랑에 빠진 내가 추위로 온 손을 비비며 집으로 돌아가던 밤에 들판에서 들려오던 내 발자국 소리가 생각나곤 했다. 그리고 더 드물게는 고독감에 젖어 우울해질 때면 나는 어렴풋이 옛날을 회상하며 그녀 역시 나를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아마도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예감이 고개를 들고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미슈 씨, 당신은 어디에?